네, TBS 3정도 함께 드리는 룩 아워티 향기로운 하루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바로 뉴스 3부터 시작을 해보죠.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 3 준비하면서 네. 딱 뉴스 첫 번째 뉴스를 제가 미국의 12월 민간 고용 23만 5천 명 증가 예상 대폭 상회라는 제목의 뉴스를 딱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좀 전에 정 대표님 얘기하신 얘기를 그대로 제가 원고에 써놨습니다. 뭐였죠? 안도할 기미를 보이지 말라고 경제 지표가 계속 경고를 한다. 좋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가도 좀 잡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되고 나면 인상을 좀 멈추지 않겠느냐. 뭐 그 새해도 됐고 좀 그래도 뭐 좀 상승하는 기미도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은 이제 방심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냥 바로 고용 지표 나와가지고 그 주가를 확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 미국 차트, 미국 증시 보면은 다음에서 갖고 온 건데요. 네. 다우존스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도 1.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S&P 500도 한 1.1%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만 하더라도 지금 좀 주가가 좀 오르길래 그럼 연초에 조금 좀 이게 훈풍이 좀 부나 이제 좀 내려올 만큼 내려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니네 마음 났냐? 이런 식으로. 혹시 너가 방심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그러면서 이제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에 민간 부문의 고용은 23만 5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가 15만 3천 명이었어요. 아니 뭔 이렇게 잡이 많어 거기. 그러니까. 경기도 침체된다는데. 네, 그러니까 전월 12만 7천 명에 비해서도 2배나 많이 늘었습니다. 대기업의 고용폭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500인 대기업은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네. 5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15만 1,000명이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49인 이하 소기업에서 고용이 19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를 이렇게 통으로 보면 안 되고 오늘 김 프로님이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전체적인 고용 지표, 뭐 전체적인 물가, 뭐 전체적인 금리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각 섹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김 프로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 부분이 21만 3천 명이 증가를 했어요. 거기네요. 예. 거기서 사는 거네. 예, 레저나 접객 부분에서 네. 고용이 12만 3천 명이 늘었고 오히려 상품 생산 부문은 2만 2천 명이 늘었는데 그중에 제조업 부문은 5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ADP라는 민간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여기 수호역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네. 노동시장은 강하지만 분열돼 있다. 업권과 기업 규모에 따라서 채용 추이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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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상반기에 공격적으로 채용한 기업들은 채용 속도를 늦췄고 연말에는 오히려 감원에 들어가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고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럼 고용 시장이 되게 강하네라는 게 약간 작년 버전이었다 그러면은 네. 올해는 그럼 어디가 강하지 어디가 약하지 이거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기업 고용은 약하고 중소 중견 기업들은 강하고. 예. 근데 그것도 제가 이거는 대중소기업 사이즈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아까 민간 서비스 부분의 증가가 굉장히 거세다. 업종이 뭐냐에 따라. 예. 네.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도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준 인사들도 계속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혹시 기대할까봐 준비했어. 아니야.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의 연준 총재는 자신은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5% 웃도는 수준으로 상향을 했다. 그리고 연준은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레펠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 억제하려는데 할 일이 참 많다라는 얘기로 이제 연일 강경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짧게 이거는 고용 지표랑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닌데 어제 드렸던 뉴스의 연장선에서 12월 중국 자동차 판매가 나왔어요. 네. 테슬라 판매량이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5만 5천 대 정도를 고객한테 인도를 했는데 11월과 비교했을 때 44% 줄었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2%가 줄었습니다. 네. 그럼 뭐 중국 코로나 때문에 다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비아디의 12월 인도 실적은 테슬라보다 4배가 많았습니다.
테슬라보다 4배가 많았다고요? 테슬라 원래 1등이거든요, 중국에서도. 비아디가 아주 약진을 했네, 약진. 비아디 정말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배터리 실적 말씀드릴 때도 비아디가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그 약간 요새 좀 네거티브한 시각이 좀 많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거에 한 가지 뷰가 경쟁 차종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1등, 물론 판매량으로 1등은 아닙니다. 뭐 GM 홍강민이라고 해서 조그만 차 이거 엄청 팔리는 거 있거든요. 500만 원짜리. 네. 근데 뭐 그거야 이제 테슬라 경쟁 차종이 아니니까 별로 신경은 안 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GM이라든지 이런 데가 신차들 많이 내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서 있을 때 느낌이 2년 전, 1년 전 지금의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긴 해. 막 갖고 싶은 느낌 안 들죠? 처음에는 아니 뭐 이거저거 다 필요 없고 테슬라였던 것 같은데 그 숫자만 보면 지금 그냥. 뭐 다른 것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확산된 거. 네, 네. 네, 네.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디자인이 네. 되게 예뻐요. 네. 그리고 잘 안 질리게끔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좀 무덤덤한 줄 알았더니 계속 보면 안 질리긴 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야 저거는 테슬라가 그 고수하고 있는 디자인 변경 없이 가는 거가 네.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에서 신차를 내놓는 걸 보니까 그 예뻐요. 네. 하긴 한 번도 페이스리프트도 없었지. 그러니까 계속 그걸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또 야, 진짜 완벽한 디자인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다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예쁜데? 뭐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GM이나 이제 이런 데서도 이제 새로운 전기차들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놓지 않았거든요. GM 같은 데들은.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놓고 뭐 리릭이라든지 이런 거 캐딜락 리릭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차 나와 보면은 아 그래도 이제 새 거가 예쁘네라는 느낌들을 분명히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테슬라도 좀 치열한 경쟁에 노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 자, 그러면 네. 근데 이렇게 고용이 이렇게 잘 되면 침체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침체가 안 오면 금리를 안 낮추겠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침체가 오니까 주가 떨어질 거라는 거는 그럼 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경제 지표라는 게 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우리가 원할 때 나와주면 좋은데 예. 우리가 원치 않을 때 나오고 또 하나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지표를 좋게도 쓰고 나쁘게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아마 저런 지표도 실업률이 폭등하고 뭐 경제가 망가질 때 저런 나오면 환호할 걸. 그렇죠. 예. 그죠? 예. 참 자, 특이한 케이스야 지금. 경제는 지금- 침체된다는데 고용이 저렇게 좋다니. 근데 정 대표님 얘기가 저는 되게 그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아니 뭐 그렇게 고용이 꼭 안 좋아야만 되는 거야? 뭐 침체가 안 오면 주가에 좋은 거 아니야? 그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정말 경기 침체가 그 너무나 높은 금리 때문에 정말 실업이 발생하고 그 정도는 돼야 그게 우리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 왔다라고 한다면은 아 이제 아직 그러니까. 더 가야 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그 어제 나이스 신용평가가 금융업권에 대한 신용등급 모니터링 관련한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얘기가 그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작년 10월에 자금 시장 진짜 안 좋을 때 금융회사에 대한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또 조금 시장 풀리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뭐 시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돌았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부가 약간 밀어넣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업권에 대한 그 나이스 신용평가의 보고서는 좀 그 기회 되시는 분들은 좀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몇 가지만 좀 찍어서 말씀드리면은 신용등급 조정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달랐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는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의 상향 조정이 훨씬 우세했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1%대였던 금리가 거의 3.2%까지 오르면서 금융권의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번에 좀 하향 조정했던 것들의 사유를 보니까 실적 저하 더하기 계열 지원 능력 약화
꼽았어요. 나이스 신용평가 이혁준 본부장님 쓰신 리포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열사 지원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좀 자기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적 수익성 저하는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를 증권업에 대해서 신용등급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 제시했거든요. 하이투자증권하고 다올투자증권 수익성 지표 이렇게 표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급전직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되게 좋은 회사였거든요. 두 개 다. 예. 이게 2년이에요? 1년 몇 년이에요, 저? 여기가 21년. 21년. 그리고 21년 1월에서 9월, 22년 1월에서 9월. 저기죠. 상반기 혹은 3분기까지도 괜찮았던 거죠.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면은 부동산 PF가 기반이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 전혀 문제 없다가 네. 하반기에 금리 급등하면서 PF 사업이 크게 악화가 됐는데 다수 사업장이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에 제동이 걸렸고 우발 부채가 현실화하는 사례가 증가한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여기서 사라지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올 같은 데는 뭐 다올의 최대 주주가 워낙 이제 부동산 쪽에 그 기반으로 해서 가시죠. 성장한 다올 부동산 신탁이라고 네, 네, 해야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 보면 연도수를 보니까 13, 12, 13, 14, 15, 16, 뭐 17까지 계속 안 좋다가 예. 18, 19, 20, 20일 21까지 쭉 좋아진 거잖아요. 엄청 좋아졌죠. 그러다 이제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 보면 수익률이 12, 13, 14, 15, 16보다 훨씬 뭐 그래도 난데 예, 예. 그래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 측면을 보는 건데 네. 여기가 막 좋아진 요 타이밍 2017, 18, 19, 20, 21이 부동산 PF를 기반으로 잘 된 회사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근데 부동산 PF라는 게 뭐 딱 들어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아웃스탠딩 남아 있다는 자산으로. 그게 부실화되면 이게 빼먹었는데 예. 막 덩어리가 뭐 100개짜리 덩어리가 있는데 한 개 두 개를 빼먹어서 실적이 좋아진 거지. 예. 근데 이게 침몰하고 있다. 예. 그럼 빼먹은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아, 그래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터질 것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일단 하이증권 같은 경우는 DGB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BNK 같은 경우는 BNK 금융그룹 계열이라 BNK라는 게 부산 앤 저거죠 경남이에요. 경남은행 계열. 그래서 여기는 좀 그 계열이 좀 있는데 다올은 계열사로부터 지원 능력이 여리하다. 다만 그 자회사 다올 인베스트먼트하고 태국 법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희망퇴직을 통해서 판관기 경감으로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SK증권은 SK그룹 아니죠. 아니죠. SK증권 SK그룹 아닙니다. 그러니까 SK증권이라고 해서 SK그룹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SK그룹하고 일단 그 지분 구조상 관계 없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 오히려 반대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인수한 자회사 MS저축은행에 대한 지원 부담까지 더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에 판교 오피스 빌딩 투자에서 한 670억 정도 수익이 좀 발생을 한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은행 같은 경우는 시티은행이 좀 모니터링 대상이고요. 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KDB 생명보험. 근데 여기 두 군데는 뭐 매각 추진하고 막 있고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캐피탈사 중에는 롯데캐피탈을 꼽았어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금융회사 자체 신용도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롯데그룹의 계열 지원 능력 저하 가능성을 반영해서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롯데건설 얘기죠. 네네. 예, 관련한 얘기들을 하면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경기 둔화가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소득 대비 부채가 과한 디레버리징이 가속화되면 금융사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평사들이 뭘 유심히 본다라고 얘기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부분들을 계속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나이스 신용 평가에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네. 예. 그 증권업계에서 뭐 소형은 물론이고 뭐 중대형 업체 중에도 뭐 한두 개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약간 루머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면서요. 중대형? 네. 중대형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 중대형은 늦으시네 다들. 늦으셔.
늦으셔. 정 대표님 근데 요새 그 얘기 네. 잘못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네. 루머를 살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면밀히 관찰하겠다 막 그러던데요. 총 한 300억 정도 되면 중대형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는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바로 꼬리 내리는구나. 그럼 그래. 수습 좀 해주세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그래. 예. 그리고 차라리 그런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저기다 제보를 해버려. 아, 알겠습니다. 권순우 예, 팀장한테. 제보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내용 맞는지 확인해보고 네. 아니면은 피드백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빨리 갈까요? 아 예. 네. 그 오늘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잠정 실적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실적 발표 관련한 일정을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시 좀 넘으면 나오거든요. 음흠.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나오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뻘쭘하긴 합니다. 바로 발표가 될 거니까. 근데 잠정 실적이라 부문별로 잘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부문별로 이렇게 반도체 얼마, 뭐 IM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일단은 이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 뭐 대부분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그 FM 가이드의 컨센서스는 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매출 72조 7,500억, 그 영업이익 6조 9,250억, 6조 9,250억 이 숫자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작년과 대비해서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13조 8천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컨센서스가 6조 9천억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전만 해도 8조 2천억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6조 9천억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1조 3천억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골드만삭스는 5조 8천억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조 9천억. 하나은행 계열의 하나증권하고 비슷하네. 네. 골만삭스하고. 골드만삭스 하나증권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누가 좀 맞췄을까? 예, 컨센서스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네. 그 골드만삭스는 5조 8천억 제시했고 우리나라 컨센서스는 여전히 6조 9천억. 잠정 수준이다. 오늘 나오죠 오늘. 예,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시간 안에 누가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유야 다 뻔하죠. 전자기기 소비가 좀 부진했고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났고 반도체 가격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도체 가격 동향 좀 말씀드리면은 12월 기준으로 디램 고정 가격이 2.21달러니까 지난해 뭐 9월 그러니까 분기 전이죠. 네. 한 분기 전보다 22%가 떨어졌습니다. 와, 상품 가격이 22% 떨어지면은 한 분기 만에 와, 이거 무시무시한 숫자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거고 LG전자도 실적이 나올 건데 LG전자는 보통 조금 더 지나서 오후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컨센서스가 매출은 최대치를 경신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가 한 4,200억 정도인데 3분기가 7,400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천억 정도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이렇게 막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보다 지금 CES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하고 있군요. 네, 그 CES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CES 얘기는 사실 뉴스3에서 짧게 전해드리기가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사람 보내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진짜요? 안 보내시고 우리는 진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못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그래서 그냥 용역으로 보냈습니다. 네. 고태봉 센터장님, 아, 정원석 위원 네. 아, 예, 갔다 오면 이제 와서 르뽀로 하기로. 아유 현지에서 그분들 해달라 가셨으면 했더니. 뭐저 안 가도 되겠네요. 그리고 가는 또 것도 진행자 중에 김영렬 센터님 보냈잖아요. 진행자 중에. 저희는 또 다 저 자비로 보내니까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자비가 아니고요. 그쪽에서 비용입니다. 네. 근데 왜 제가 CES 얘기 잠깐 드렸냐면은 LG전자의 4분기 실적에 전장 부분이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LG전자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CES에서 이번에 LG전자하고 마그나가 이제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하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거 되게 매력적이에요. 마그나? 네, 마그나가
그 자동차 OEM을 잘하는 회사거든요. 네. 캐나다 회사죠. 네, 그 마그나는 그냥 진짜 우리가 브랜드만 하나 갖다 주고 이거에다 차 만들어 주세요. 그럼 차 통째로 만들어 주는 회사입니다. TSMC. 한국 콜마예요? 거의 그런 정도입니다. 바로 나오는데요. 콜마가 나오네. 바로바로 나와야죠. 네. 네. 근데 거기에서 LG전자는 전장 부분에 대해서 소리 없이 강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M이 전기차 만든다 그러면 60-70%는 LG전자가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단가를 좀 제대로 못 받는 측면이 있는데 네. LG전자하고 마그나하고 둘이 합치면은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딱지만 붙여주면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익이 잘 안 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고민인 건데 CES에서 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마그나하고 전략적 기술 협력을 훨씬 더 타이트하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브랜드만 남는 OEM도 생길 수 있거든요. 내연기관차 중에 자기가 이제 개발이 안 돼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개발이 안 돼서 브랜드는 되게 좋은데 실질적인 기술이 없는 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저희 좀 강한 브랜드와 영업력은 저희가 할 테니까 마케팅은 저희가 할 테니까 차는 이쪽에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CES에서도 나온 거에 폭스콘이랑 엔비디아가 협력하는 거. 폭스콘과 엔비디아. 예.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일 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 근데 차는 못 만들죠. 근데 폭스콘은 뭐 제조는 우리가 잘합니다. 네네. 라고 해서 거기서 또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CES에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과거에 기술주들 잘 나갔을 때는 요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지금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오후에 언더스탠딩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